여러분 설 이후 부동산 궁금하시죠? 바로 이렇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같이 SNS에 고강도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거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과거하고는 전혀 틀리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설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해드립니다. 부동산 시장 이렇게 된다.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을 해왔죠. 자, 이번에도 제가 예측을 합니다. 자, 먼저 2월 19일 세미나 공지합니다.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설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예, 설에는 그동안 참 보고 싶었던 우리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훈훈한 시간들 맞으시고요. 그 다음날부터 전투태세로 돌아가서 자, 시장에 대한 설 이후 예측 불허 부동산에 대처하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저를 믿고 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항상 미리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해왔듯이 이번에도 똑같이 올해 시장을 예측하고요. 그리고 과연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다를까? 똑같을까? 자, 뭔가 지금 이런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응하는 또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수시로 접수합니다. 여러분들 24시간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아무 때나 전화 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말끔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통령의 강력한 압박 효과 있을까? 계속 지금 대통령표 말 쏟아내고 있죠. 다주택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빨리 팔아라.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또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주하고 있는 1주택이냐 아니면 거주를 안 하고 있는 1주택이냐에 따라서 1주택이면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무조건 1주택이라도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게 맞냐? 지금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도 한마디로 규제하겠다. 근데 이게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요. 1주택자도 상황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1주택자도 내가 집을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직장이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집은 놔두고 지방에 가서 전세를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을 다 법으로 만들 겁니까? 그 상당히 지금 강력한 지금 압박을 계속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시장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5월 9일이 D-Day죠. 지금 5월 9일, 이제 온 국민이 다 합니다. 5월 9일 되면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이 된다. 여태까지는 일반 세율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바꿔서 매년 1년 단위로 중과가 아닌 일반 세율로 적용을 했다면 이제는 1년 연장을 안 하고 5월 9일부터 바로 중과로 들어가겠다. 5월 9일이 끝나면. 그런데 이게 너무 시일이 촉박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잔금만 치른다면 가능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계약만 하면은 일단 가능하게 해주겠다. 5월 9일까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거는 결정된 건 아니고 안입니다. 정부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안.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강남 3구나 용산구는 이미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묶여 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3개월 시간 주겠다. 그러니까 5월 9일날 계약하고 3개월 내로 잔금을 치러라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정이 됐죠. 서울의 모든 지역이 그 4개 구 빼고 다 지정됐죠. 그 뒤에 지정된 데들은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면 6개월 내로 잔금을 치러라. 그러면은
일반 세율로 허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랬더니 또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한이 끝나야 나가죠. 그냥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전세를 끼고 지금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데들은 전세 끼고도 매매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조금 시간을 늘려주려고 하는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근데 5월 9일 날 이게 만약에 이때까지 이 전까지는요 일시적으로 매물 증가 현상은 분명히 보일 겁니다. 일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시적으로 매물은 늘어납니다. 이거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았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6개월 시한을 줬거든요. 6개월 동안은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하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중과하겠다. 그러니까 그 일반 세율로 적용을 했을 때는 물건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중과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매물이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똑같은 지금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정책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일관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어떻게 신뢰를 주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정부에서 시장에 신뢰를 줬냐? 못 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기 하지 말고, 자, 양도세 5월 9일까지만 일반 세율로 합니다. 그부터 중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파세요. 했으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토제로 지난해 10월 15일 날 11호 대책이라고 하죠. 토제로 다 묶어놓고서 지금 자, 이제 파세요. 5월 9일 이전에 파세요. 계약분까지도 5월 9일 계약하는 것까지도 허용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세입자도 있지, 팔지도 못해.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있으니까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을 지금 이거 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5월 9일 날 양도세 이제부터 중과 다시 한다라고 미리 정부에서 판단을 했다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지정 안 했을 거예요. 토지로 지정하지 않고 먼저 물건을 팔라고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빨리빨리 파세요 해놓고 그 후에 뭐 지정을 하든지 말든지 이게 순서가 맞는 건데 지금 완전히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토지거래 하고 팔지 못하게 해놓고선 오히려 시간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게 지금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해요. 말은 일관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항상 일관성이 없이 부동산 정책은 이 정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물론 시간을 좀 더 주면은 시중에 물건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물건 나오는 걸 정부에서 목표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거래가 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게 참 문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게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올해 두 가지 키워드 제가 작년 연말에도 얘기했고 올 1월 달에도 얘기했습니다. 올해 두 가지 키워드는요. 공급 부족. 그 다음에 금리 인하입니다. 아니 금리가 언제 인하된다고 금리 인하 아직까지 지금 미국에서 기준금리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항상 방향성을 봅니다. 금리가 앞으로 3개월 후에 인하가 될지 5개월 후에 인하가 될지 다음 달에 인하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금리의 방향성은 인상이 아니고 인하. 그 인하가 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이게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방향성을 알게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될지 이게 인상이 될지 모르면은 이게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 재테크 하는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미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금리 인하로. 언제 인하할 거냐의 문제죠. 자, 공급 부족? 이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어떻게든지 공급을 하기 위해서 1월 29일인가요? 대책에서도 경기권에, 수도권에 6만 가구를 넣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정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부족한 공급을 공공임대라 공공분양으로 채우겠다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공공뿐이 아니라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해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도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든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빠르게 지어라. 공공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공공 위주의 그런 공급을 하겠다는 게 지금 참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공공 위주의 공급이 될 것이냐라는 게 문제죠. 자, 우리 사실 이 서울 같은 경우, 즉 이 구도심에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과 재건축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한 80에서 85% 가까이의 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급 물량의 전체 공급 물량의 거의 80% 정도를 민간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5에서 한 20%를 공공에서 책임을 지는 지금 상황이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급을 공공에서 주도를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아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싱가포르 같이 그냥 싱가포르는 그 땅이 전체 땅 중에 거의 대부분이 싱가포르 정부의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한 80%전 국민의 80%가 공공임대에 들어가 살거든요. 공공임대에 들어가 사는데 그 임대 기간이 99년이에요. 그런데 99년인데 그럼 평생 사는 거나 똑같잖아요. 내 집인데 임대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평형이 다양합니다. 소형 평형부터 대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중대형 평형까지도 공급을 하고요.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 공급의 실효성을 분명히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의 지금 공급 대책, 지금 뭐 서울에 6만 가구를, 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넣겠다. 그래서 서울에도 뭐 태릉CC라든지 국제업무지구 뭐 이런 데다가 캠프킨 부지 공급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지자체랑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들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를 몇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때 맞춰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냐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느냐. 말로만 얼마 공급한다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정부의 공급 대책은요. 뭐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장기 대책이지 이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중에 매물이 잠기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정부의 시즌2가 시작됐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는 조금 뭔가 다르지 않을까.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으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시즌2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거거든요. 각종 규제를 계속 내놓으면서 집 사는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지금 똑같은 지금 시즌2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주택자들 분명히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불이익을 당하니까 집을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매도해요? 일단 지방에 있는 거 매도할 겁니다. 지방에 있는 거. 그래도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경기도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서울은 보유할 겁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커지는 거죠. 지방에는 오히려 매물이 쌓이고, 그리고 경기권, 두 번째로 경기권이 매물이 좀 더 쌓일 거고요. 서울은 어떻게 돼요? 서울은 수요가 더 몰려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더 커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문재인 정부 때도 항상 경험했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똘똘한 현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올해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규제 대책이 나오죠. 우리 이제 그 5월 9일 날, 그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세금에 대한 규제 대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거래가 소강 상태로 갈 거고요. 소강 상태로 갔다가 시간이 또 몇 개월 지나면 다시 또 가격이 오르는 상승 시장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규제 대책 내놓을 거예요. 그럼 다시 거래는 소강 상태로 갈 거고요. 다시 시장은 상승하는 이런 계단식 상승이 반복되는, 그래서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강남권이나 이런 데들의 집값이 오르고요. 그리고 그 여파로 바로 인근 주변으로 가격이 또 번져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뻔한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지만 다를 게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초양극화 시장을 이기는 투자법은 뭐예요? 지금 규제에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빠져 있는 게 오피스텔하고요. 지금 빌라잖아요. 빌라. 오피스텔하고 빌라인데 이 빌라도 재개발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재개발과 무관한 빌라가 아니고 재개발에 가능한 빌라. 자, 2, 3억대로 1급지 투자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파트 대출 안 나오죠. 그리고 외곽 지역의 아파트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겠지만은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외곽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2, 3억대로 1급지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입니다. 이게 서울에서 2, 3억대로 상급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 투자예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빌라 시장으로 우리는 빠르게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위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위험은. 왜요? 지금 서울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계획이든 역세권 개발이든 서울에 수백 군데 지금 재개발 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이게 개발이 될까요? 이거 대부분 개발이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자, 이번에 특히 올해 6월 3일 시장 선거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현재 시장에서 바뀌게 된다면, 그렇다면 또 이 재개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도 지정이 많이 그렇게 됐지만 그 중에서 될 곳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바뀐다면 그럼 더더욱이나 위험, 리스크는 커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될 곳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될 곳.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재개발이 추진이 돼서 꾸준하게 시장 선거와 관계없이 될 것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서울시의 역점 사업.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든지 바꾸기 위해서 하는 이 서울시 역점 사업, 이런 지역들, 그리고 각 구청에 보면요, 이 구청도요, 재개발에 호의적인 구청이 있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에 호의적인 구청이 있고, 상당히 좀 안 하려고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청들에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요, 뭐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되든 간에 반드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찾아가야지 이름만 보고 우리가 거기가 괜찮으니까 여기는 내 마음에 땡겨. 그러니까 이쪽에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투자 절대 성공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자양 사동 한강변 신속통합계획 진행하죠. 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정되기 전에 여기 빌라, 방두개짜리 빌라를 5억 2, 3천에, 매매가 5억 2, 3천에 투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얼마야? 18억까지 올랐죠. 3년도 안 됐는데. 그런데 지난해 3월, 4월 달에 이거를 14억에 판 분이 계셨어요. 제가 투자시켜준 분이 14억에. 5억 2, 3천에 사서 14억에 팔았으면 성공 아닙니까? 재개발 투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요? 바로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그래요. 초기 단계.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촉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재개발 투자는요, 진행 단계마다 오릅니다.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초기 단계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동의서 걷어서 뭐 구역 지정이 된다든지, 동의서만 걷어도 벌써 가격 차이가 확 납니다. 근데 동의서 걷어서 만약에 내서 구역이 지정이 됐다면 가격 팍 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게 10년이고 20년이고 나는 여기에 그냥 뭐 계속 기다렸다가 다 지어지면 들어가 살 거야. 그러면 돼요. 하지만 제가 목표라는 건 뭐냐면요. 투자금 내가 투자한 전세 끼고서 우리 빌라 보통 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해서 투자한 금액만큼만 빠른 시간 내에 오르자.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얻자.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매도 타이밍을 보고 매도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가져가서 그때 매도해도 되지? 그럼 가져가면 돼요. 단지 빠르게 오를 수 있는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빠르게 진행될 때들은 정해져 있다. 뭐에 정해져 있어요? 구청이나 아까 서울시,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동네들, 이런 동네들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동네를 빠르게 찾아가는 게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 빠르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9일 바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바로 다음 날 설 이후 예측 불허 부동산에 대처하는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자, 선착순 예약 필수고요. 1대1 개별 상담은 수시로 접수하니까요. 556-6961, 696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들이 들어갈 때 사고 욕심 낼 때 팔아라. 항상 그랬죠. 이게 기회 남들이 지금 떨어질 거야 할 때 샀던 분들이 가장 이익을 많이 냈어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그런 지방에서 많이들 오셔서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초기 단계 그리고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뭔가 이 지역을 바꾸려고 추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 거기서 빠른 시간 내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설 지나고 나서 그때 이제 뵙겠네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올해는 재테크에도 꼭 성공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